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일단 100%에서 90%로 낮추면서 전세 대출의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몇 주 전 쏟아졌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하고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런 이슈들 포함해서 전세 자금 대출 관련된 모든 이슈들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 사실 연초가 되면서 조금 풀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 기대를 하셨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권과 이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대출, 전세 대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그 대출 규제라고 하니까 다들 네. 너무 막막해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다 가능하신 분들인데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월세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어려워지고 또 하반기에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전세 대출은요. 이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래는 뭐 담보대출 규제는 계속 했었지만 전세대출은 규제를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죠. 전세대출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죠. 전세 대출이 막히면 전세 시장이 위축이 되고 담보 대출을 막으면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임차인 분들께서 아무 데서나 못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월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계에서도 보면 4사분기라고 하죠. 2024년 4사분기에 월세 비중은 44% 그리고 전세 비중은 56%인데 이 월세 비중이 직전 분기 대비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 9월부터 전세 대출, 담보 대출 규제가 엄청 심했고요. 네, 그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사실 피해는 세입자들이 보게 된 경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출 시장은 특히 전세 대출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초에 시장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다가 하반기부터 또 전세 대출이 갑자기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그 영향이 벌써부터 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세 대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전세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전세 대출은요. 보증기관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증기관에서 뭔가 뭐 줄이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줄이긴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100% 보증은 뭐고 90% 보증은 뭐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세 대출은요. 일단 담보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근저당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딱 설정을 은행이 하고 이거는 이제 대출이 얼마 나갔어라고 딱 못을 박는데 전세대출은 아무데도 표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몹시 불안합니다. 혹시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은행에서 연체가 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등판하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 세 군데서 등판을 해요. 내가 보증해줄게. 네, 내가 보증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세 대출을 실행해줘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요 90%만 보증을 해줬어요. 아, 지금까지도요? 네, 원래도 90%였어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2억을 했으면 2억의 90%, 298, 1억 8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혹시 연체 돈 못 받아도 주택금융공사에서 1억 8천은 보증해주고 나머지 손실은 이제 은행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손실이 나게 되면 예, 그런데 그 허그하고 서울보증은 100%를 보증을 해줬어요. 2억이 나가면 2억 내가 다 물어줄게.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죠. 주택금융공사처럼 90%만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00%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90%만 해주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10% 떼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신경 쓸 것 같으세요? 안 떼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대출을 네. 좀 더 빡빡하게 그렇죠, 보겠죠, 그렇죠. 심사를. 대출하시는 분의 뭐 소득이라든지 신용 상태를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전세 대출은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신용은 뭐 관리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네. 집주인이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1억 8천의 전세금을 주식 투자로 다 날린 집주인의 얘기가 최근에 기사가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다 네. 날린다고 해도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다 돈을 줄 거니까 그렇죠. 부담 없이 대출을 해주다가 이제는 그럼 2억을 빌려줬을 때 1억 8천만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예상한다면 네. 나머지 2천만 원을 그 돈을 빌려가는 세입자에게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세 대출 규제를 그럼에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 뭐 두 가지 면에서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전세 대출 규모가 너무 늘어난 거는 맞아요. 네, 지금 뭐 통계를 역시 또 볼 수밖에 없는 일인데 HF라고 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지금 52조 정도, 허그가 32조 정도, 총 85조 정도의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에 이제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전세 사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저도 그 당시 이제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거는 2년 전이고 그러려면 전세는요 사실 2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됐던 시점은 거의 4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4년 전에 저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주인이 한 명이죠. 소유자 한 명이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뭐 한 100개 이렇게를 사는데 일단 2억짜리 빌라를 사는데 그 매수를 할 때 세입자를 2억 5천에 맞춥니다. 네,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본인은 5천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2억짜리인데 어떻게 2억 5천에 전세를 맞출 수 있을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허그에서 그 당시에 그 집값을 판정하는 시스템이 조금 수월했어요. 지금보다. 네. 그럼 소유주가 얘기하는 대로 집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뭐 그 가격을 매겨주나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아주 예리하신데 비슷해요. 뭐 딱 뭐 말한다고 그 가격은 아니지만 네. 감정을 그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 거기서 외부 기관으로 매수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매수, 뭐 비슷하죠. 네.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잘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최초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이 집은 얼마다라고 써주면 그게 이제 또 시세가 되는. 중개사분들이. 네, 그런 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수월하고 어찌 보면
그런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전부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세입자들 입장에선 다행인 것이 이분들은 그때 허그 보증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허그에서 보증을 하는 전세 대출은 저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돼야지만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그에서는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돈을 떼이면 어떻게 해요? 허그에서 물어줘야죠. 네, 그래서 지금 허그에서 발생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작년 단기 손실이 3조 8,758억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조 8,06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아무리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좀 사태가 심각하니 점점 보증 비율을 줄일 수밖에 안전하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사실 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제 무주택자 서민분들이었는데 참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또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또 더 많은 무주택자가 보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우리 국가 운영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뭐 손실이 났는데 이걸 안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세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실거주자들은 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 대출이 너무 뭐 많이 이루어지면은 집값을 올리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전세가가 올라가면 네.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하죠. 네. 예, 예전에 갭투자라고 해서 뭐 전세가가 2억이면 매매가 1,000만 원 더 주고 2억 1천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으로 집을 마련한다. 이게 이제 갭투자인데요. 이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을 밀어 올리기는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전세 대출까지 받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보증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없어요. 예, 뭐 대출 받아서 그땐 또 이자도 저렴했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좀 싼 데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매매가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요 그 매매 시장이 갭 투자보다는 실입주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막 투자자가 막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세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매매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럴 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뭐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이제 매매 시장은 아주 지방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은 거의 이제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규제 지역이라든지 좋은 지역은 별로 영향을 안 받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매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뭐 대부분은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예전에는 많이 해줬잖아요. 전세 보증을 많이 해줬는데 전세가 이런 보증률을 떨어지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임차를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어디가? 그랬더니 돈을 돌려줘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몰라 뭐 허그해서 뭐 뭘 줄인대. 이제 제 친구는 일반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보증 비율 줄여서 세입자 반환 보증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 네가 뭐 1,100만 원 계산해서 돌려주는 게 맞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세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연장할 때. 연장할 때.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만기까지는 괜찮지만 연장하는 시점에 그 연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일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로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신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 있죠. 뭐 몇 천만 원부터 뭐 많게는 뭐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높은 금액의 전세라면은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몇 천만 원 정도가 몇 천만 원 아닐까. 예, 정도 왜냐하면 선에서? 원래 150% 보증해서 126%로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 비율이 막 뭐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일반인들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막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큰 그거를 돈이죠. 마련하려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뉴스나든지 뭐 이런 영상을 보시면 내가 다음에 조금 돈을 돌려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세 대출이 꼭 세입자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저희가 운전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차를 안 탈 땐 보행자가 보행자가 되잖아요. 되죠. 네, 마찬가지로 전세가요. 저희가 세입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가시는 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작년에 이제 전세를 막 구했던 그런 경험이 네.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생각했던 가족들하고 얘기했던 게 이게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다. 뭐 몇 억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 아니니까 집값 맞아요. 전세를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세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집주인에게 월세를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 거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 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보증 비율만 줄인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 되면 소득이라든지 신용까지도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전세 세입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럼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리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높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 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율이 지금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 이자가 3%에서 3%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4%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뭐 1% 차이가 뭐 크다면 클 수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의 주거 비용이 약간 좀 상승할 수도 있고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거주 비용까지 늘어나면 좀 더 삶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